자, 안녕하세요. 날이 좀 덥네요. 자, 오늘은 이제 2학기 시작하는 9월 1일 영상인데요. 여기 시간표를 보니까 월요일 날 국어가 등반이 3개 반이 있고 나머지 이제 4개 반이 아니 4개 반이 5개 반이 국어가 그 뒤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영상부터 올라가는데 지금 찍는 이 영상은 원래는 이제 8월 31일자 영상을 그 쌤이 자료만 올려놨을 거예요. 8월 31일자에서는 이 갈레트 강의를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다 올려놨었는데 이 영상을 찍어서 이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은 시간표를 따지면 월요일 날 든 국어 쌤 국어가 되겠죠. 이관영 쌤하고 쌤 같이 들어가는 국어 A인가 B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 등반 학생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 제목에다가 몇 반은 이 영상을 듣지 말라고 올려놓을게요.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들어도 그 나중에 출석 체크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오늘은 그 1학기 때 어떤 학생이 조금 글의 갈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해준다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해서 해주는데, 이 영상이 아니라 이 갈래들을 보면요, 굉장히 여기 자료를 올려놓은 갈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강연부터 해가지고 건의문, 고전소설, 광고, 논설문, 발표, 보고서, 비평, 설명문, 소설, 수필시, 시조, 영화, 전기문, 협상, 희곡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조금 우리가 국어 수업 시간에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글의 장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소설입니다. 소설. 이 소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학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르가 이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현실에서 입순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문학이라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상해서 썼다, 즉 꾸며서 쓴 거라는 겁니다. 상상하여 꾸며서 쓴 거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꾸며냈다, 만들어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며냈다, 만들어냈다는 게 바로 이 허구예요. 허구. 여기 나와 있죠. 현실을 바탕으로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 즉 허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허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인간의 삶과 진실을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비록 이 소설이 꾸며 쓴,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연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개연성.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말한 그대로 왠지 우리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즉 현실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다, 현실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이게 개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문성은 당연히 산문으로 된 문학이기 때문에 산문성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사성. 자, 이 서사라고 하는 거 조금 글판에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끔 서사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면요, 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데요. 이 서사는 뭐냐?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서사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서사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사와 더불어서 나오는 게 이 서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감정. 이 감정을 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사다 하면 이야기, 이야기구나 생각하면 되고, 서정이라고 하면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란 건 당연하죠. 화가 난다, 슬프다, 뭐 즐겁다, 기쁘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감정들. 이게 서정이라는 거예요. 이 서정이란 말은 우리가 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 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사는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문학도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성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구성의 3요소가 나오죠. 인물, 사건, 배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자, 소설의 3요소. 자,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 이거는 인물, 사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우리가 보통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때 인사를 한 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조문을 간다고 하죠? 이때 갔을 때 우리가 절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반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 사람이. 자, 소설의 3요소입니다. 주제, 구성, 문체. 사람이 죽음은, 즉 사람이 죽으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 인사를 배로 한다. 2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은 인사를 배로 한다. 죽음은 인사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소설의 3요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나왔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참고로 알아둘 거. 자,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사. 자, 이 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이 서사의 3요소도 있어요. 자, 서사의 3요소도 똑같아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자, 구성의 3요소와 서사의 3요소는 똑같아요. 구성의 3요소도 인물, 사건, 배경이고, 서사의 3요소도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사와 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서사와 구성,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서사의 3요소가 나오고 구성의 3요소가 나오겠죠? 이 차이는 뭐냐? 보면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고 똑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서사와 구성에 한번 들려줄게요. 자, 옛날 어느 왕국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서사와 구성 중에 서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게요. 어느 날 어느 왕국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왕도 따라 죽었습니다. 자, 앞에 했던 거는 서사, 이야기였고 뒤에 했던 건 구성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사와 구성의 차이. 자, 서사와 구성의 차이는요, 간단합니다. 서사와 구성의 차이는요, 자, 뭐의 차이가 있느냐면요, 이 정도면 보이겠죠? 이 사건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구성에서요. 자, 구성에서도 사건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사에서도 아까 사건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사건이 나와요.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사건. 자, 해줬던 이야기에서 사건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자, 사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사건들은 동일해요. 일어났던 사건. 자, 왕과 왕비가 살았다. 이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자, 왕비가 죽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 뭐냐? 왕이 죽었다예요. 자, 이 사건들은 쌤이 처음에 해줬던 이야기와 두 번째 해줬던 이야기에서 차이가 없이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서사와 구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자, 왕과 왕비가 살았고 그 다음에 왕비가 죽었어요.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았어요. 서사나 구성이나 똑같았습니다. 이야기나 구성이나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이 사건에서 차이가 생겼어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에서는 왕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습니다 했어요. 즉, 이 왕비가 죽은 사건과 이 왕이 죽은 사건, 이 사건과 사건의 연관성, 이 연관성이 없어요. 이 연관성이 없는 게 이야기 서사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해준 이야기에서는요, 왕비가 죽고 왕이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슬퍼서. 왕비가 죽어서 슬픈 나머지 왕도 죽고 말았다고 했어요. 즉, 사건과 사건의 연관성이 있어요. 즉, 사건과 사건은 이 연관성이 있으면 이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즉, 사건과 사건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성이냐 이야기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즉, 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조건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문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말을 하는데 말투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다 말투가 달라지죠? 자,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체라고 하는 거는 글로 썼을 때, 사람마다 글로 썼을 때 조금씩 표현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인물. 자,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할게요. 이 소설의 인물은요, 크게 역할에 따른 분류, 성격에 따른 분류, 성격 변화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는요, 먼저 주인공, 그 다음에 주인공과 반대되는 인물,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중심인물 또는 주동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주변인물이나 아니요, 중심인물이나 주동인물은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 또는 중심인물이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편에 있는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주동, 반동인물. 그 다음에 중심인물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주변인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이거를 중심인물 또는 주동인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요, 이 주인공의 이 중심인물에 대비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반동 인물 빼고는 나머지는 부수적인 인물. 우리가 영화로 치면은요, 자,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연이 있고, 즉, 주인공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동인물, 중심인물, 그 다음에 또는 반동인물까지도 주연이나 조연 측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 뭐 길 가는 사람 2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 누구라든지 하면서 가끔씩 붙이는 인물을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격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요, 이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전형적 인물은요, 어떤 특정 부류를 대표하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고전 소설에서 이 흥부전에서 여러분이 딱 흥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착하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떠올리죠. 그 다음에 놀부하면 자, 아주 나쁜 사람, 심보가 나쁜 사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흥부와 놀부는 이 전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성격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현대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개성적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가끔 이제 현대 소설에서도요, 이 전형적 인물이기도 하는데, 전형적 인물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개성적 인물이기도 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걸 봤을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본 학생들 많겠죠? 거기서 보면 난쟁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빈민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즉 전형적 인물이기도 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형적 인물이면서 개성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 인물과 이 개성적 인물은요, 서로 어떻게 딱 해가지고 전형적 인물의 반대는 개성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이 개성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전형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 소설에서는.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거는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한 평면, 갑자기 성격이 변한다면 입체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서 악당이 계속 악당짓만 해요. 그러면 애는 평면적 인물이에요. 근데 악당짓하다 마지막에 바꿔가지고 뭐 주인공을 도와준다거나 착하게 변한다고 하면 성격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입체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에서 인물 제시 방법은요, 이거는 직접적인 제시 방법과 간접적 제시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직접적 제시 방법은요, 영어로 말하면 텔링이라고 해요. 텔링. 그냥 말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가가 저 새끼는 나쁜 놈, 아니면 저놈은 진짜 착한 놈, 저 남자는 참 착하다, 저 여자는 참 착하다, 아니면 저 남자는 참 나쁘다, 저 여자는 참 나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성격이 어떻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성격을 보여준다 해서 직접 제시 방법, 영어로는 텔링이라고 합니다. T-L-L-I-N-G에서 텔링이라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 방법, 영어로는 showing이라고 해요. S-H-O-W-I-N-G에서 showing,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만을 보고 우리가 와, 쟤는 왜 이렇게 착해? 아니면 쟤는 왜 이렇게 부지런해? 왜 이렇게 쟤는 나빠? 이런 식으로 보고 그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보고 직접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 하면 우리가 또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죠, 시. 자, 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운율이 있는 언어. 운율이 있다는 거. 운율이 있다. 즉, 운율이란 뭐냐? 리듬감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시의 언어와 일상 언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맨 마지막만 보면 돼요. 여기 시의 언어는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로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압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압축.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었죠. 압축하여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상 언어는요, 그냥 자세하고 설명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윤동주의 시가 실려있죠. 이 윤동주의 시, 굴뚝이라고 하는 이 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상 언어를 조금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의 3요소,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율입니다. 운율, 리듬감. 그래서 이 운율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누어집니다. 이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밖으로 드러난다. 즉, 일정한 규칙을 통해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 주로 정형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즉, 글자 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 내재율은 일정한 규칙 없이 시의 내면이 느껴지는 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정형시를 제외한 모든 시들이 내재율에 속합니다. 그러면 운율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 내재율에서 운율을 표현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장을 반복한다거나 비슷한 음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글자 수를 반복한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우리는 저기 가고 고가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내재율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은요, 말 그대로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마음의 상은 형상상자여서요, 마음에 떠오르는 형상,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그런 형상들이 마음에 느껴지는 걸 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상에는 크게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에다 플러스 하나 더 해가지고 이 오감에서 둘 이상이 합쳐진 것 해가지고 6가지가 있어요. 먼저 시각적 심상,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것,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냄새 맡아지는 것, 후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에 맛, 미각적 심상.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거, 감촉,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이 둘 이상이 합쳐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시는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시로 좀. 그래서 여기 아까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뭐든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여기 소리, 단어, 구절, 문장의 반복, 글자 수의 반복, 음보 수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다음에 의태어, 의성어를 반복한다 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의 표현 방법이, 시의 표현 방법에서 나오는 표현 방법은요, 시의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표현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표현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비유법, 그 다음에 강조법, 그 다음 변화법,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비유,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 밖에 더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법은 대표적인 게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이 있어요. 직유법이라고 하는 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지, 뭐뭐인양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무조건 직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은유법은 뭐냐? A는 B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A와 B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은 호수요가 은유법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과 호수에 공통점이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어떤 공통점이냐? 내 마음과 호수는 둘 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것.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플라타너스가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 건 사람이죠. 그래서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한 것 의인법이라고. 이 의인법과 비슷한 게 활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활유법. 이 활유법은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즉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걸 활유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밑으로 자꾸 내려가네요. 그 다음 강조법.
강조법은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과장법, 반복법, 영탄법, 대조법. 과장법은 말 그대로 과장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문에 시가 실려 있는데요. 자,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라고 하는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두개골 알죠? 머리입니다. 머리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겠다. 과장이에요. 또 이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삼각산은 지금 서울에 있는 북한산을 이야기하죠. 과장이죠. 그 다음 반복법, 말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산에는 꽃이 피네. 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게 김소월 알죠? 김소월 진달래꽃의 시인 김소월의 산유화였던가? 시 제목이. 어쨌든 그 시 산에 꽃이 피네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반복이 되면서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운율까지 형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탄법은요, 슬픔, 기쁨, 놀라움 등 감정을 강조하는 거.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출한 그런 영상. 여기에가 영탄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자, 이 시는요, 유치원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다음 대조법. 자, 반대되는 사물이나 내용을 제시하여 강조하는 거. 자,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자, 이게 성탄제 누구였더라?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종 뭐였던 것 같은데요. 성탄제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눈의 이미지는 흰 이미지. 여기에 산수유 아세요? 그 빨간색 열매 있어요. 해열제로 민간에서 해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해열제로 쓰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과 흰색이 서로 대비가 되죠. 그래서 사용된 게 이 대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법은요, 형태가 비슷하여 구조리 나란히 제시하여 표현된다. 즉, 그래서 서로 맞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별은 밝은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자, 밝은 속에 사라지고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게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궁금한 물어보면 선생님이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리법. 이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묻는 건데요. 답을 몰라서 알려줘 하고 묻는 게 아니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서리법입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 이거는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신동엽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던가 아마 될 것 그건 것 같아요. 갑자기 혼동이 되는데, 그래서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 서리법. 그 다음에 도체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고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린다고 하죠. 그래서 문장의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 자, 나는 어제 치킨을 먹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나는 먹었다. 어제 치킨을. 아니면 나는 먹었다. 치킨을. 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걸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역설하고 반어는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이 역설과 반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릅니다. 역설은요,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말이 안 돼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역설, 다른 말로는 모순 형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이별이에요. 이별이 축복이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 아까 앞에 나왔던 유치원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죠. 소리 없는 아우성. 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데 슬픔의 봄을.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역설이라고 하고요. 반어법은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먼 훗날, 이건 김소월 시인의 먼 훗날이라는 시입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야 내 말이 잊었노라. 자, 말로는 잊었노라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잊지 못했다.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문장, 이 표현 자체에서는 전혀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이게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설명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설명문은요, 자,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성, 사실만을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되고, 평이성, 이 평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된다. 자, 누군가의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 명료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전달이 잘 되게 간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명료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문의 구성은 처음, 중간, 끝. 그 다음에 좀 뒤에 설명할 때 논설문은 논설문도 3단 구성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설명문의 설명 방법은요, 자, 정의, 예시, 분석, 분류, 비교, 대조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의할 건 이 비교와 대조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교와 대조가 꼭 혼동이 돼요. 비교는요, 언뜻 보면 비교한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설명문에서 나오는 설명 방법에서 비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라는 거, 비교는 공통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조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거, 이거를 혼동 안 하면 되겠어요. 설명 방법에서. 그 다음에 이 설명문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설문. 이 논설문은 말 그대로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 자, 주장하는 글, 뭐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주장과 근거. 자, 주장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주장과 근거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의견이나 주장,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논설문의 특징은 용어의 정확성. 용어를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 줘야 되고요. 그 의미가 조금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근거가 타당해야 돼요. 근거가 믿을만해야 돼요. 자,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설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용의 논리성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 이 말 그대로 주장하는 글이니까 개인의 주장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갈래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나머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며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래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